89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유튜브 제국의 탄생. 저자, 마크 버겐. 출판일, 2024년 4월 1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유튜브를 알자. 책 소개. 1일 10억 시간 이상 시청, 1분 500시간 이상 영상 업로드. 실리콘밸리에서 무명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어느 동영상 사이트가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대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유튜브는 세상 사람들의 콘텐츠 소비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 세상에서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20년간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유튜브라는 기업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 의기자 마크 버겐은 2010년부터 구글의 모든 것을 취재해온 비즈니스 저널리스트로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을 가장 잘 아는 기자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유튜브의 역사와 함께한 300여 명을 집중 취재한 그는 사이트의 탄생부터 최근 팬데믹 기간까지 유튜브 안팎을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갈등과 스캔들, 분투와 성장의 과정을 매우 정교하고 신랄하고 흥미롭게 파헤쳤다. 그 어디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유튜브 탐사 스토리의 독자들은 흡입력 있는 소설을 읽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일만 남았다. 저자 소개. 저자 마크 버겐. 저널리스트. 2010년부터 구글의 모든 것을 취재해온 비즈니스 저널리스트.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을 가장 잘 아는 기자로 정평이 나 있다. 구글과 유튜브를 보도한 업적으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기자 클럽에서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루에 10억 시간 이상 시청하고 있고 1분에 500시간 이상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3월 현재 1인당 월 평균 유튜브 사용 시간이 40시간이 넘으면서 국민 앱이라 불리는 카카오톡을 제치고 3개월째 1위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는 지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년 전 실리콘밸리의 쥐가 들끓는 허름한 사무실에서 젊은 청년 3명이 장난같이 시작한 무명의 동영상 사이트가 지금은 세계 최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유튜브는 세상 사람들의 콘텐츠를 즐기고 소비하는 방식과 지식과 정보를 얻는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세상에서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기업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튜브의 역사와 함께한 300여 명을 취재하고 유튜브를 둘러싼 모든 히스토리를 밝혀내다. 이 책 유튜브 제국의 탄생은 최초로 유튜브 내부의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를 상세히 밝힌 책이다. 유튜브 기업을 운영하는 임직원과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의 입을 통해 어떻게 언더독 스타트업인 유튜브가 전 세계를 장악한 초거대 테크 기업이 되었는지 자세히 소개한다. 유튜브는 누구나 온라인 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따르고 자사의 기술을 맹신하며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바쁘게 쫓다가 결국 기업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광기와 중독의 기계를 탄생시키고 말았다. 2010년부터 구글의 모든 것을 취재해온 비즈니스 저널리스트 마크 버겐은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을 가장 잘 아는 기자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유튜브에서 보고된 공식 기록, 정보원들과의 소통 기록, 직접 구한 주요 문서들을 거의 모두 섭렵했다. 유튜브의 역사를 함께한 300여 명과도 장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유튜브와 구글의 전현직 직원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 소비자, 운동가, 규제기관 담당자, 연구자, 수십 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초기 동영상 사이트의 시작부터 최근 팬데믹 기간까지 유튜브와 모회사 구글 사이의 불편한 관계,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알력 다툼, AI 알고리즘 등 머신러닝 문제, 미국 대선 관련 이슈, 유튜브 본사 총격 사건, 구글 내부의 부적절한 스캔들, 크라이스트처치 사건, 코로나19 가짜 뉴스 등 기업 안팎을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갈등과 스캔들, 분투와 성장의 비하인드 히스토리를 매우 정교하고 신랄하고 흥미롭게 파헤쳤다. 이 책을 읽고 놀랄 독자들에게 저자는 이 책에 등장한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한다. 이제 유튜브의 심층을 파고드는 디테일하고도 속도감 넘치는 탐사 스토리의 독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일만 남았다. 프롤로그. 덥수룩한 흰 수염에 환한 미소를 지닌 할아버지 하지 다우드 나비하지 너비는 화창한 금요일 오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곧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한 젊은 남성을 마주했다. 나비는 모스크 입구에 서 있었다. 남성이 다가오자 나비는 그 또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라 생각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시오, 형제여. 이 젊은 남성은 모스크에 도착하기 전 오늘 뉴질랜드에서 벌어질 공격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메일 한 통을 발송했다. 메일에는 나는 오늘 있었던 공격을 단행한 대원이다 라는 자백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성명서가 담겨 있었다. 이 메일은 한 신문사의 에디터들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무엇을 방송할 것인지를 결정했던 텔레비전 프로듀서들의 메일함으로 전송되었다. 메일은 스팸이나 이상한 사람이 두서없이 쓴 글 정도로 치부되었다. 그러다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해글리 공원 곳곳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공원의 푸른 잔디밭을 가로질러 양끝에 자리한 신성한 공간, 모스크 두 곳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은 듯이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3살짜리 아이와 나비를 포함해 최소 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 그곳에 도착한 기자 커스티 존스턴의 눈앞에는 오직 대학살의 현장과 병원으로 가려고 택시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드는 부상자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자란 이 고요한 섬나라는 경찰들이 총을 소지하는 일이 드물고 폭력과 독설은 해외 뉴스로만 전해지는 곳이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질 만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라가 달라졌고 뉴스 또한 달라졌다. 이내 학살의 배후에 있는 28살의 백인 남성 테러리스트가 바디 카메라를 달고 17분간의 광란의 현장을 인터넷으로 중계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가장 심각한 총기 난사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고자 메일을 받았던 신문사 에디터들과 텔레비전 프로듀서들은 그가 올린 영상과 성명서를 샅샅이 살폈다. 이들은 세르비아의 정치, 16세기 전투, 인터넷 하위 문화에 대한 난해한 이야기들을 분석해 나갔다. 무엇도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가능한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유튜브 스타의 이름이었다. 명심하세요, 동지들이여. 사격을 개시하기 전 그는 화면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PewDiePie를 구독하세요. 그 일이 있기 며칠 전, 지구 반대편에서는 유튜브 직원들이 거대한 온수풀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늘 그렇듯 이곳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왔다. 북쪽으로 향한 버스들은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를 지나 멋진 교외 지역과 소도시를 거쳐 레드우드가 울창한 주립공원을 통과해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의 중심부에 자리한 인디언 스프링스로 캘리스토가의 천연 온천 위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호텔로 모였다. 캘리스토가는 1859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골드러시 바람을 부추겨 부자가 된 캘리포니아의 첫 백만장자가 기틀을 마련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유튜브 매니저인 클레어 스테이플턴은 호텔의 작은 독채의 짐을 풀었다. 지금껏 회사 수련회는 수없이 참석했었다. 이번 수련회는 기업 이미지 유지와 브랜드를 책임지는 마케팅 소속 직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수련회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 있었다. 스테이플턴은 창백한 피부에 머리는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갈색이었다. 평소에는 근심 없는 밝은 성격이었지만 4개월 전 뉴욕타임스에서 실리콘밸리 내부의 바나나 얼굴로 소개되었을 당시 근엄한 검정색 터틀넥을 입고 찍은 사진처럼 진지한 얼굴을 내보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1 리조트의 독채를 나온 스테이플턴은 야외 분수와 덩굴 식물을 고정하는 트렐리스 구조물이 설치된 아름다운 정원, 원으로 된 명상 미로 길을 지나 리버 앤드 리플렉션이라는 이름의 작은 회의실로 향했다. 기업 단체의 일박 요금이 룸 하나당 약 $350 정도 하는 곳이었다. 전년도 매출로 $110억 이상을 거둬들인 유튜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비용이었다. 물론 이 고객들은 유튜브가 아닌 유튜브의 소유주이자 모회사인 구글의 직원으로 체크인을 했지만 말이다. 구글이 발표한 2018년도 매출액은 $1360억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 테크계의 골리앗은 재정에 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 출신의 재무 책임자는 지출이 자유롭기로 소문난 기업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처음에는 혁신가이자 언더독으로 찬양받던 구글과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어느새 욕심 많고 무책임하며 지나치게 강대해진 기업으로 매도당하고 있었다. 기득권층으로 말이다. 구글 내부에서도 회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직원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렇듯 원치 않는 주목을 받는 일을 피하고자 구글은 이제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수련회를 여는 횟수를 줄였다. 인디언 스프링스는 완벽하게 절제된 곳이었다. 외부에서 보면 2층짜리 스페인 미션 건축 양식의 건물은 1950년대 단조로운 모텔처럼 보였지만 실내 곳곳에는 호화스러움이 묻어났다. 유기농 샴푸,
필터에 여과한 물을 제공하는 비웰비 월급수대, 모조 병난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리조트는 놀랍게도 온천수를 끌어와 잔잔하고도 평온한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만들었다. 스테이플턴과 그녀의 동료들에게는 마음껏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스트레스가 심한 한두 해를 보낸 터였다. 누구나 알 듯 구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원들을 일부 보유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구글 가이스트그와 글제이스트라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다시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 기업의 리더십과 우선순위 선정에 관해 신뢰가 낮아졌다고 보고한 직원들이 늘어났고, 연봉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느낀 직원이 절반에 가까웠다. 2018년 가을, 스테이플턴은 직원 수천 명을 이끌고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회사 측의 대응에 항의했다. 구글은 오래전부터 자사의 광대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코드 옐로 코드 옐로우는 결함이나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야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코드 오렌지 코드 오렌지는 비상사태에 가까운 의미였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는 구글의 검색 페이지나 이메일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을 때 울렸다. 지금 당장 손볼 것. 기업이 해당 경보 시스템을 기술적인 문제 외의 사안으로도 확장했다. 직원의 만족도가 그중 하나였다. 인디언 스프링스의 유튜브 수련회는 비공식적으로 웰빙 코드 레드와 빙 코드 레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다. 3. 스테이플턴의 마케팅팀은 지역의 와인 테이스팅 세션에 참가하고 피자를 만드는 수업도 들었다. 이들은 리조트 내 깔끔하게 조성된 용설란 정원과 붓다 연못을 거닐었다. 야외 화로에서 마시멜로도 구웠다. 돌봄의 시간을 갖고 술도 마셨다. 유튜브 직원들은 옛날 스타일로 꾸민 음료 가게인 시즈 라운지에서 경비로 음료를 마시고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로 된 복고풍의 차양 아래 몸을 뒤었다. 펩시콜라가 새겨진 옛날 스타일의 시계가 걸린 수영장 입구 위로 커다란 성조기가 펄럭였다. 인디언 스프링스는 이 가게의 디자인을 두고 올드 할리우드 할리우드 스타일이라고 소개했는데, 다른 어느 기업보다 할리우드에서 스튜디오, 에이전트, 멋지게 단장한 스타들, 사람들이 유료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상으로 올드함을 없애는 역할을 했던 유튜브 직원들에게는 시적인 역설처럼 느껴졌다. 리버 앤드 리플렉션에 도착한 스테이플턴은 다들 이미 본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의무적으로 재생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누군가 온라인에서 영상을 찾아 삼각형 모양의 상징적인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익숙한 글귀로 유튜브의 브랜드 미션으로 끝났다. 모든 이에게 목소리를 주고 세상을 보여준다. 너무 이상해. 스테이플턴은 생각했다. 2017년 그녀의 팀이 이 동기 유발 영상을 처음 제작한 뒤로 세상에 너무도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었다. 유튜브에 너무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후로 브랜드 미션을 수정하자는 이야기를 셀 수 없이 많이 나눴지만, 회사는 동기부여 용도로 아직도 이 오래된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만 담아두었다. 설립한 지 14년이 된 유튜브. 컴은 여전히 현대사회의 경이었다. 20년이 채 안 되어 초고속 온디맨드 인터넷 텔레비전은 불가능해서 불가피한 삶의 한 단면으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는 무료 온라인 영화의 장이 되었다. 한 직원은 유튜브를 두고 인터넷의 영상 비게 스캐폴딩 라고 설명했다. 매달 방문객이 20억 명이 넘는 유튜브는 구글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웹사이트가 되었다. 또한 구글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검색 엔진이기도 했다. 2019년 중반에는 약 17억 명 세계 인터넷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매일 유튜브를 방문했다. 의미를 찾고 무언가를 배우고 위안을 얻는 데 유튜브를 이용했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미국인 4분의 1이 유튜브로 뉴스를 보고 유튜브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찾는 이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어느 소셜 미디어보다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동 전 세대가 텔레비전을 버리고 유튜브를 택했다. 많은 국가에서 유튜브는 텔레비전이 되었다. 유튜브는 슈퍼마켓 매대에 걸린 타블로이드 신문과 제품 사용 설명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았다. 실리콘밸리에서 일부 미래주의자들은 유튜브가 대학 교수와 의사를 대체할 날을 상상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다. 유튜브의 슬로건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자사의 기술을 맹신하며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바쁘게 쫓던 몇 년 사이, 유튜브는 자신도 모르는 새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면을 드러내는 기계를 만들고 말았다. 외부에서는 바로 그 추악함 때문에 비즈니스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2019년이 되자 세계는 소셜미디어의 진정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캘리포니아의 컴퓨터 공학 기업 몇 곳이 갑자기 정보와 담론의 물줄기 대부분을 통제하게 된 현상을 해결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유튜브는 가능하면 이런 논쟁의 레이더 아래에서 머물려고 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유튜브는 현대 소셜미디어의 장을 마련했고 소셜미디어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들은 관심과 돈과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정립했다. 스테이플턴과 동료들이 수련회장에서 떠났던 2019년 3월의 그 목요일은 제멋대로 구는 스타들과 별종들, 음모들, 아동 학대자들, 비즈니스 생존의 위기들이 불길처럼 번져나갔던 지옥과도 같은 2년을 보낸 후였다. 유튜브는 이제 그 시간을 과거로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퓨디파이와 공식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 단계처럼 느껴졌다. 그때 크라이스트 처치 총격 사건이 터졌고 이 비극은 유튜브의 웹사이트에서 고스란히 상영되었으며 자사 최고 방송인의 영향력과 연관이 있는 듯 보였다. 스테이플턴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와 사회 속에서 회사의 역할을 떠올리며 느꼈던 구역감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알아가던 그녀는 몇 시간 전 시청했던 마케팅 영상을 떠올렸다. 이 소름 끼치는 행동이 영상 속에서 말하던 가장 숨김없는 인간의 모습, 무엇일까? 회사 내 누구도 원치는 않았지만 유튜브의 창작물이 정작 유튜브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위태롭게 뻗어나갔던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에필로그. 유튜브는 엔터테인먼트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언더독이자 밑빠진 독, 장난 같은 무언가에서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큰 장악력과 영향력을 미치고 가장 길들여지지 않고 가장 성공한 미디어 비즈니스가 되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여전히 스티브 첸은 한 번씩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래전 첸이 유튜브의 코드 첫 줄을 작성했을 당시 소리와 영상의 싱크를 맞추느라 고생했다. 그로부터 5년 후 그가 회사를 떠났을 때 매분 100시간이라는 믿기 어려운 규모의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2020년 그 수치는 500시간을 훌쩍 넘었다. 그 사이 건강을 회복한 첸은 체드 헐리와 다시 한번 팀을 이뤄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첸은 업계에 주름진 얼굴의 현자로 물러나 데스크톱 컴퓨터로 영상을 재생하는 데 대단한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어린 자녀들, 아내와 함께 자신이 태어난 타이베이로 거처를 옮겼고 거기서 택시 기사들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경외감을 느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의 반 학생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언젠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악당들, 음모론, 정치적 발언, 격분한 정치인들, 엄청난 운영 규모로 인한 문제들은 전부 첸의 상상을 초월했다. 솔직히 말해 제가 더는 유튜브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게 기쁠 정도입니다.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을 테니까요. 그가 고백했다. 유튜브의 세 번째 공동 창립자인 자웨드 카림은 투자자가 되었고 이제는 영상에 실어요 버튼의 숫자를 지우는 등 거슬리는 변화가 도입되었을 때만 예전 회사에 가서 댓글을 달았다. 가만히 쉴 줄 모르는 성공한 남성들 다수가 그렇듯 팬데믹 동안 체드 헐리는 트위터를 시작했다. 회사에 속해 있지 않은 자의 자유분방함을 마음껏 드러내며 무의미한 농담을 올리고 트럼프 지지자들과 테크 브로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던졌다. 헐리는 여러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고 크리에이터가 한참 유행할 때 크리에이터 경제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만끽했다. 2021년 트럼프 시대가 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유튜브가 일군 업계로 기업들이 너도나도 진입하려 했다. 최신 앱인 틱톡이 영상 제작자들을 선정해 수익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명성을 좇는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었다. 라이벌인 트위터와 스냅챗도 쭈뼛대며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또 한 번 인플루언서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했던 페이스북은 크리에이터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향후 몇 년간 커미션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스포티파이는 수억 달러를 들여 조 로건 같은 팟캐스트들을 영입했다. 조 로건은 유튜브를 이용해 주류를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미디어 업계의 파워하우스를 구축했다. 벤처 투자가들은 일반인들이 온라인 활동의 주권을 개인이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암호화폐 기반 인터넷 모델 웹3으로 무섭게 몰려들었다. 이 모델은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경제를 새로운 극단으로 끌어올린 것이었다. 유튜브의 첫 투자자였던 세코이아는 2005년에 유튜브 투자 제안서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로 제작했고 한 암호화폐 에오가가 이를 86만 달러 디지털 코인으로 구매했다. 크리에이터들을 잡기 위한 열풍 이면에는 비즈니스 로직이 존재하고 있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와 상업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했다. 당시 타깃 광고라는 웹 2.0 모델은 규제 기관에 의해 해체되고 있었다.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크리에이터들은 훌륭한 마케터인 동시에 세일즈맨이었다.
정치인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인터넷 비즈니스들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부유해질 정도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도 좋아 보일 거라 판단했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혼란은 10년 전 금융위기가 유튜브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정치계의 감시가 있더라도 이러한 플랫폼에서 일하는 것이 이롭다는 믿음 또는 본업보다는 낫다는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심어주었다. 그렇게 유튜브가 인도한 세상 풍부한 콘텐츠와 창의력의 세상, 인플루언서와 온라인 사업가의 세상, 과도한 정보와 무한한 문화 전쟁의 세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